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멋 모르는 어렸을 시절에는 30만 돼도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제 나이도 벌써 40이 다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세상이 참 어렵기만 하네요. 어쩌면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바라던 저희 가족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꽤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주책이라 하실까봐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구구절절 읊을 수는 없지만 10여 년을 지내보니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희 남편은 밖에서 늘 허허실실하며 남들에게 베풀겠다고 자기 손해를 애써 감수하는 사람이었죠. 바보 같기도 하고 착하기도 한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계속 남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벽을 치고 있는 듯 느껴졌죠. 항상 밝게만 보였던 남편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어머니를 뵌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어렴풋한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 좋지 않은 탓에 남편의 상처는 아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5살 생일날이었을 거야. 아침부터 할머니가 내 생일떡을 해놓고 가셨던 기억이 있거든. 아버지는 출근을 하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랑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더니 할머니는 떡만 두고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집을 나가셨어. 그리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배가 고팠던 나는 할머니가 해오신 떡 떼어 먹고 있었어. 워낙 어린 시절이라 5살 전후의 다른 기억은 떠올리지 못하는 남편이 그날의 일만은 마치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더라고. 커다란 가방과 함께 말이야.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목마르다고 엄마한테 주스를 달라고 떼를 썼었어. 근데 엄마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나를 두고 신을 신더라고. 쥐고 있던 떡을 내려놓고 엄마 어깨를 잡으려는데 엄마가 옷이 더러워진다면서 내 손을 탁 때리더라고. 나를 무섭게 노려보고는 신을 고쳐 신고 대문으로 나가더라. 나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마루에 앉아서 내내 울었어. 내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나를 달래주러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라. 그 뒤로도 어른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남편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정확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답니다. 나이가 차면서 자기 딴에는 엄마가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그날 일을 물어보곤 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눈물만 보이셨고 아버지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며 화만 내셨답니다. 남편은 그 뒤로 한 번도 어머니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창 엄마가 필요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남편은 어려서는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알아서 자라야 했죠. 그래도 남편에겐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일로 바쁘신 분이라 남편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남편도 그런 아버지를 알기에 투정 없이 홀로 자라왔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는 남편의 가슴 속에 평생 상처로 남았고 남들은 모르는 애정 결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들에게 늘 퍼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그런 결핍에서 왔던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 남들에게 늘 해주고만 싶은 거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 저는 남편의 공허함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의 결핍을 제가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제가 30이 되던 해에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서로의 곁에 평생 함께 하기를 약속하며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2년 동안 아이 없이 지내면서도 아이 생각 없이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저는 예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아 새 식구가 된 후 남편은 드디어 완벽한 가족이 생겼다며 참 좋아했네요. 처음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 그럴까 싶어서 늘 마음이 아팠죠. 남편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제가 남편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남편도 언젠가는 이런 행복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하니 저도 남편에게 잘했고 제가 잘하니 남편은 더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사정을 알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도 항상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생일상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다는 말에 결혼하고 남편의 첫 생일상, 상을 2개를 펴서 생일상을 해주시고 그걸 보고는 남편이 눈물까지 보였었네요. 장모라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 생각하라는 저희 엄마의 말에 남편은 정말 좋은 사위가 됐습니다. 서로를 너무 아끼다 보니 서로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소중했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덕분에 저는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께 남편만큼 잘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남편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모자란 며느리를 참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사왔어요. 다음엔 제가 진짜 좋은 팥 사다가 꼭 직접 끓여드릴게요. 제가 성의가 없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팥죽 한번 직접 끓여드리지 못하고 항상 팥죽을 사다가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저를 며느리가 사다 줘서 더 맛있다며 제 안목이 최고라 말하시던 분이셨어요. 아유, 일하는 애가 힘든데 무슨 팥을 쓰냐? 나는 네가 사다 주는 이 집 팥죽이 제일 맛있다, 야. 너만큼 내 입맛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다음으로 제일 맛있어. 더운데 괜히 몸 상하게 불 앞에 있지 말고 지금부터 내 생각나서 한 그릇씩 사다 주는 걸로도 고마워. 늘 말만 잘하는 며느리에게 아버님은 한 번도 섭섭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버님에게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후회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게 되셨죠. 혼자 계시다가 의식을 잃으시는 바람에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었습니다.
아버님은 별일 아니라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정정하시다 싶어서 걱정을 덜 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 아버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 이참에 그냥 저희들이 들어와서 살게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 전세 만기도 다 되어가고 저희도 아버님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얘야, 됐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야? 원래 나이 먹으면 혈압 올라서 쓰러지고 당 떨어져서 쓰러지고 다들 한 번씩 그러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기절하고 혼절하는데 나이 먹어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들이야. 아버님,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혼자 계시다가 저번처럼 또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휴, 늙은 시애비 귀찮게 할 셈이야. 됐다니깐 자꾸 왜들 이래. 나 애 아니다. 여태 혼자 살았는데 나이 좀 더 먹었다고 못 살겠냐? 앞으로도 계속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요양원 들어가마. 니들은 내 걱정 말고 니들 세 식구 잘 살면 된다. 아버님은 괜히 결혼한 자식 발목 잡을까 싶으셨는지 들어와서 모시고 살겠다는 저희의 마음을 자꾸만 마다하셨어요. 섭섭하게 알아서 요양원 가시겠다 그러고 하나 있는 자식을 너무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린 아이도 있는데 아픈 자신까지 모시게 되면 괜히 아들 며느리 고생시킬까 걱정이 먼저셨겠죠. 하지만 아버님 고집만큼 제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아이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저는 아버님을 모시겠다는 핑계로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님, 저 이제 퇴사해서 회사도 못 가요. 이참에 그냥 살림하고 아버님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려고요. 제가 아버님 살림해드릴 테니까 아버님이 저 용돈 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제가 퇴사를 하고 전셋집을 빼서 저희 세 식구가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혼자 계시긴 너무 큰 집이었고 결혼 전에도 모시고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도 혼자가 편하다고 거부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이사를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볼멘 소리처럼 사람 귀찮게 한다 하시더니 정작 들어와 살고부터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 손자도 매일 보실 수 있으니 좋으시고 며느리랑 담소도 나누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됐고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힘든 것 하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혼자 키우셨던 아버님은 저보다도 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아침잠이 많아 못 일어나는 며느리 대신 아들 부부 아침상을 봐주시고 제가 시아버지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밥 한 끼 편하게 먹으라며 저 대신 어린 아들을 돌봐주곤 하시던 분이셨어요. 나머지 살림이야 제가 나서서 한다 그래도 빨래 갤 때도 늘 옆에 와서 같이 손을 맞춰주시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아이 보고 집에 있을 때보다 아버님과 지내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더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아버님에게 귀여운 막내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시아버지께 더 함부로 굴었던 것도 같아요. 아버님은 제게 시아버지 이상의 분이셨어요. 가끔은 친정 아버지 앞에서 못할 얘기도 하고 괜히 아버님 앞에서 남편 흉도 보고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고 투정도 많이 부렸네요. 제겐 친구 같고 동료 같던 저희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오래 계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산 지 4년이 되던 해에
아버님은 너무 일찍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좀 더 오래 버텨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충분히 해드리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못해드린 것이 많아서 그런지 남편보다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아버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영영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례를 도와주시고 장례 마지막 날 정신없는 저희 대신 어린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잠시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이제 올만한 사람은 다 온 것 같고 식장에는 남편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뭐든 잘 참는 남편은 하나 남은 아버님마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제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은지 참 잘 참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나밖에 없구나 싶어서 더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마지막 남은 기댈 자리를 잃은 남편이 참 애잔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슬픔으로 아버님을 기리고 있는 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열을 하며 달려오더라고요. 이제 더 올 사람은 없다 싶었는데 대체 누가 이리 서럽게 울고 있나 싶어서 남편과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발도 허겁지겁 벗으면서 울며 달려오던 지긋한 나이의 여성은 대뜸 남편을 끌어안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재환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정하던 양반이 왜 이리 일찍 떠난 거니? 재환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니? 너는 정말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구나.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대도 엄마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5살 때 엄마를 잃고 사진 한 장 가져본 적 없었던 남편이 30년도 지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리 없었죠. 당황스러워하는 저희 앞에서 남편의 어머니는 30여 년 전 그날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무 어려서 몰랐겠지. 아마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건 정말 오해다.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어. 네 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았지만 이상하게 여자를 참 좋아했단다. 그 당시에는 30 넘도록 결혼 못한 노총각이 여자를 모르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여자를 몰라서 장가가 늦은 게 아니라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장가를 늦췄던 거야. 나는 순진한 노총각인 줄만 알고 덥석 결혼을 한 거고 내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TV에 연예인이 나와도 눈길 한번 주신 적 없으시던 아버님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니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재혼도 마다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계속 여자 문제가 있어 왔고 그 문제는 어머님이 남편을 임신하고 있던 때에도 계속 되었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참았고 원하신다면 둘째도 낳을 생각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저희 남편이 태어나고 한동안 마음을 다잡으신 듯 보였던 아버님은 2년이 채 가지 않아 다시 밖으로 도셨다고 합니다. 네가 어려서 몰랐겠지만 네 아버지는 내가 널 낳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겨우 1, 2년 잠잠했을까? 둘째 가짜는 내 말에도 나 몰라라 하고는 웬 술집 마담을 만나고 다니면서 돈 갖다 바치고 처자식을 나 몰라라 하더니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는 내 앞에서 네 할머니가 항상 나를 다그치며 뜯어 말렸었지. 한 번 시집 온 여자가 어디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말이야. 나는 그 집에서
식모 취급밖에 당하지 못했어.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네 생일날도 웬 여자랑 약속이 있겠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 얘기에 결국 네 할머니한테 말을 꺼냈고 또 내 탓만 하는 네 할머니 때문에 나는 결국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서 너를 다시 데려가려 집을 찾아갔는데 나는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평생 너를 잊고 산 적은 없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야 이렇게 찾아온 거야. 정말 미안해, 재환아. 남편의 가족들은 어머님이 떠나신 이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고, 그래서 남편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버님께 은연중에 여쭤봤지만 아버님은 이미 다 지난 일들 알 필요 없다며 그 뒤로도 저희에게 일절 어머님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30년 만에 친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으니 남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쉽게 믿지 못하던 남편도 친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고는 결국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게 끝까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두 분 사이에 오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일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뿐 저희는 결국 어머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의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버리고 간 줄만 알았던 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키시며 저희와 아버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애아빠라는 예정이 있다며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복잡한 그 사정을 제가 다 알 길은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어머니는 물으셨어요. 혹시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좀 있니? 아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전처인데, 혹시나 싶어서 말이야. 아버지 재산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 집도 예전에 이미 제 앞으로 돌려주셨고요. 그래서 뭐 딱히 현금화하거나 정리할 건 없네요. 아시잖아요. 혼자 아들 키우셨으니 뭐가 남아있기 힘들죠. 그렇겠지. 사실 나도 참 어렵게 살았어. 쫓겨나듯 이혼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가려니까 참 쉬운 게 없더라. 그래도 그동안은 일해주고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젠 나이 들었다고 그마저도 어려운 지경이지 뭐니. 30년 만에 찾아와서 너한테 이런 말 하긴 민망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혹시 집에 남는 방은 없니? 내가 염치 없지만 정말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은 제 앞에서 민망하신 듯 제 손을 부여잡고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방 한 칸 없이 지내셨다니 듣고 있는 저희도 그 사정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전혀 소식도 모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오갈 곳 없다는 남편의 어머니를 모른 척 할 만큼 강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추억도 별로 없는 어머니지만 몇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나 봐요. 남편은 당분간이라도 시어머니를 모시자며 제게 사정하듯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시아버지를 몇 년이나 모셨으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시면서 내내 저희 부부에게 미안해 하시는 분인데 설마 무슨 문제가 생길까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님과 지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살림을 잘하셨지만 제가 실수할 때도 같이 거들어 주시기만 하셨지 한 번도 제 살림에 대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살림을 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남편 속옷은 손빨래 해라.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니. 그리고 수건도 팍팍 삶아서 쓰고 청소도 아침 저녁 하면 좋지 않겠니? 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생긴 며느리였으니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으셨겠죠. 별것 아닌 듯 절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하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마저 느껴졌고 그런 일들이 쌓여서 자꾸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직은 불편한 어머님 앞에서 무슨 대꾸를 할 수도 없었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 생각하며 어머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네 식구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갈 때였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반년 동안 미뤄두었던 출장을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장소들을 탐방하고 풍경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잘 나오지 않거나 정보가 별로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출장을 떠나곤 했죠. 원래도 진작에 갔어야 할 일이었지만 당시 집안 사정 탓에 출장을 미뤄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반년 만에 홀로 다시 출장을 떠나게 됐네요.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년이 지났으니 남편도 꽤 괜찮아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인데 어쩌겠나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배웅하고 저는 며칠 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남편 없이 보내는 시간이라 저 역시도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 연락이 없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몰랐지 뭐예요. 그런데 밤이 늦도록 연락 한 통 없는 남편이 이상했고 순간 저는 안 좋은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어머니, 이 사람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너는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넌 네 남편이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위험한 일을 겪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길도 없는 곳을 가다가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산속을 헤매다가 조난될 뻔한 적도 있었죠. 물론 다행히 큰 일은 없었고 남편이 항상 별일 아닌 듯 넘겼기에 저도 표는 내지 않았지만 저는 언제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걱정을 알기에 연락을 자주 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니 저는 별일 아닐 거라며 말리는 어머님을 뒤로 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색 끝에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잡았지만 그곳엔 남편은 없었습니다. 외딴 벼랑 끝에 남편의 차만 남겨져 있었고 지갑이나 핸드폰 모두 차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경찰들은 주변을 한참을 수색했지만 증발하듯 사라진 남편의 흔적은
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혹시나 싶어 바다가 보이는 벼랑 끝을 들여다보고 답답해 하는데 여기가 워낙 험하고 밤이 되면 밑이 잘 안 보여서 길인 줄 알고 내려가다가 빠져 죽는 사람 많잖아. 물길이 험해서 빠지면 시체도 못 찾지. 원래 여기 길을 막아놨는데 저번 태풍 때 쓸려갖고 다시 정비를 안 해놨네. 살아서는 못 돌아오겠구만.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는 자리라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오지 산골도 다녔던 사람인데 설마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 싶었죠. 하지만 저만 빼고 모두의 생각이 같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믿었던 경찰까지도 자살 아니면 실족사 같다며 수색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보다 더 괴로울 거라 생각했던 어머님까지 남편을 죽었다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지 아버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까지. 세상에, 이제 겨우 다시 만났다 싶었는데 어쩜 이런 일이 있냐. 아이고. 결국 수색은 중단됐고 남편은 실종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믿었어요. 아니, 남편이 죽었을 거라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더 찾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야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어린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이 걸었을 길들을 따라 걸으며 남편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애를 썼죠. 하지만 몇 달을 정신없이 돌아다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정말 바다 밑으로 떨어지기라도 한 건지 어디서도 남편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믿었던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주변 병원이나 노숙자 쉼터까지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무연고자 시신까지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어디에도 제 남편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네요. 그 모습을 보시곤 시어머니가 기어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미가 돼서 네 자식 팽겨치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재환이 소식은 나도 안타깝지만 애 아빠도 없는 마당에 너라도 재환이를 잘 챙겨야 하지 않겠어? 애가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저 어린애가 얼마나 안쓰러운 줄 아니? 죄송해요. 근데 우리 남편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너도 참 고집 세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멀쩡한 애가 이때까지 연락이 없겠니?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니 말씀도 맞았죠. 애 아빠가 없으니 저라도 애를 더 챙겨야 하는데 머리는 알면서도 남편 걱정에 아이 옆에 붙어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남편이 없는 상황에 돈도 문제였어요. 그동안은 저축으로 대출로 어찌저찌 버텼지만 세 식구 생활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는 어머님 말에 저는 남편 찾아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라도 계시니 아이가 혼자 있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니게 되면서 어머님은 점점 달라지셨어요.
아이가 다 컸지 않냐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시고 하루 종일 어디 다니시는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 맡긴다고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아이 식사도 챙겨주질 않으시는 걸 보며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인 건지 그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야 그나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니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어머니는 제게 매번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없어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에 어머니의 씀씀이는 점점 커지셨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면서 남편은 어머니에게 새 가구들을 보러 가자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워낙 검소하신 분이라 예전 것을 그대로 쓰고 계셔서 너무 낡기도 했고 두 분 사이가 껄끄러웠을 테니 아버님 손때 묻은 물건을 그대로 쓰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얹혀 사는 마당에 무슨 호사를 부리겠냐며 남편의 말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어머님이 검소하고 겸손한 분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남편이 없어지고 몇 년 만에 방 안의 가구를 싹 다 새로 바꾸시더니 제가 드리는 돈으로 쇼핑도 즐겨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 챙겨주시는 대가로 드리는 돈인데 정작 아이는 안 봐주시고 쇼핑을 하러 다니기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 걱정에 애가 타는데 어머니는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혹시나 남편 걱정 때문에 우울증이 오셔서 과소비를 하시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실체를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싶을 정도로 지나갔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었고, 우리 아들은 그새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제 월급으로는 이래저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재환이 없어진 지도 5년인데 사망신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망보험금 나오지. 어머니, 아직 남편 소식도 모르는데 사망신고라뇨. 너 아직도 재환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5년이 지났다. 여태 소식 없이 살아있을 리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사망신고해서 보험금 받자. 준수도 이제 곧 중학교 가는데 지금 살림 빠듯하잖아. 집 명의도 재환이 거라 너 대출도 어려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이 생각은 안 할 거야? 어머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리 없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금을 받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했고 보험금을 받게 됐죠.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는 실비 말고는 다른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5년 전에 어머님이 지인의 부탁이라며 남편에게 보험을 들게 하셨고 남편은 사망보험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어머님이셨어요. 당시에 어머니가 모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으신지 은근히 어머님 이름으로 하기를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러라 했었죠. 남편이 죽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 걱정은 어머님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보험금 받으면 반은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돈을 받으신 어머니는 순식간에 돌변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올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설마 했는데 갑자기 싹 입을 닫고 법적으로
자기 돈이 맞지 않냐며 한 푼도 못 주신다 하셨네요. 어머니, 그럼 저랑 준수는 어떻게 하고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 아들도 죽은 마당에 너랑 네 아들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니? 어차피 내 돈이야. 그리고 이 집도 팔아서 반 내놔라. 우리 아들 재산이니까 내가 50% 가져갈 수 있는 거 알지? 어머니는 심지어 집을 팔아 돈을 내놓으라며 오갈 곳 없는 저희 모자를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본색을 드러낸 시모를 보고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동아줄이었던 남편의 보험금도 모두 시모 손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 가족이 여태 살던 그 집까지 반토막이 되게 생겼네요. 당장 집 팔고 짐 싸서 나가라는 시모의 행패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해서 남편 친인척들을 통해 알아봤더니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한 거라 했던 시모의 말도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오히려 바람이 난 건 시모였습니다. 아이 낳고 언제부터 춤바람이 나서는 집안 재산까지 말아먹을 뻔했더라고요.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던 것에 비해 모은 돈이 없으신 것도 다 시모 때문이었겠죠. 그래놓고 한참 만에 아들 걱정하듯 찾아와서는 생사도 모르는 자식 걱정도 안 하더니 이제 모두 제 것인 것 마냥 훔쳐가네요. 사람 같지 않은 시모가 너무 끔찍하고 그것도 모르고 죽은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갔더니 마당에 남편이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사망신고까지 한 남편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여보, 정말 당신 맞아? 당신 살아있는 거야? 이거 꿈 아니지?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남편은 절벽에 차를 세워두고 풍경이 좋아 한참을 정신없이 해안 절벽을 걸어갔다더라고요.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풍경에 걸음을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아차하며 돌아가려던 중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절벽을 한참 굴러 떨어졌고 죽었다 싶었답니다.
길에 쓰러진 나를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 덕분에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야. 남편은 머리를 다친 탓인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기억을 잃고 말았답니다. 머리를 많이 다친 만큼 여기저기 골절에 몸도 말이 아니라 몇 달이나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대요. 다행히 구해주신 분이 은인인지 남편의 병원비를 모두 내주셨고 오갈 곳 없는 남편을 집에서 머물게 해주셨답니다. 당시 남편 행색이 말이 아니었는지 신분증도 없고 다들 노숙자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실종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무슨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된 건지 차가 발견된 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지역의 병원에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남편 역시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가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몸도 망가지고 몇 년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네요. 그렇게 남편은 기억을 잃은 채로 외딴 곳에서 아픈 몸을 추스리고 은인분의 일을 거들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기적같이 집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이렇게 저희를 다시 찾아왔다네요. 근데 아직 기억이 다 안 돌아와서 이상하게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평생 살았던 이 집은 기억이 나가지고 무작정 뛰쳐 올라왔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저희가 5년 만에 기적의 상봉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놀라 뒤집어지더라고요. 너 정말 재환이 맞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너는 분명 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걱정했을 거라 생각했는지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여보, 어머니, 그동안 당신 걱정 한 번도 안 했어. 당신 사망신고하자고 한 것도 어머니야. 당신 사망보험금도 다 어머니가 가져갔고, 심지어는 보험금 얼마 나오냐면서 내 앞에서 실실 웃더라? 그게 아들 잃은 엄마가 할 행동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이 집 팔게 우리더러 나가래. 자기 아들 명의니까 다 자기 거라고. 그리고 남편을 속였던 어머니의 실체까지 모두 고발했죠. 아버님은 바람 피운 적 없다고 결백하다고 말이에요. 죽었으면 싶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충격 때문인지 시모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남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그 상황엔 별 수가 없었네요. 믿었던 어머니에게 2번 배신당하고 남편의 그 속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만 시모는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시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남편의 보험금으로 사치를 일삼던 시모는 남편의 등장과 동시에 자신의 결말을 예상했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왔으니 사망신고도 취소됐고 사망보험금도 모두 돌려줘야 했죠.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이 있는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제 모시고 살겠다고 받아줄 자식도 없으니 하루아침에 오갈 곳 없는 늙은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어쩌면 보험금 못 갚아서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예전엔 뭣도 모르고 시모가 짠하다 싶었는데 추악한 그 실체를 알고 나니 전혀 불쌍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역시 자신의 기억이 맞았다며
그날로 심호짐을 싸서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을 부르니 그 뒤로 다신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크게 고생한 남편은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새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만 무사하다면 더 바랄 게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저희 식구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